제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 남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극한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룸 정도를 제시를 해주는 게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번도 제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400점 만점에 제가 아마 한 40점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심히의 방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다 하면은 자,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주머니를 채워가는 채널 주머니입니다. 우선은 가정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워하는 거 딱 하나로 뽑자면은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 뭔가 좀 이 공식을 모르거나 뭘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요즘 수학은 또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좀 요즘 수학 얘기도 좀 해볼 겸 이렇게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모신 분은요, 요즘 수학 공부가 어떤 건지 알려주실 윈드에듀 이승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현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윈드 에듀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승규라고 하고요. 원래는 교육 일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멘토와 같은 분과 함께 교육 쪽에 한번 뜻을 펼쳐보고자 윈드 에듀 설립하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스펙이 헤지 펀드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학을 한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냥 딱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은 이 돈이 좀 덜 되는 방향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헤지 펀드 할 때는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성과제죠. 제가 원래 아. 헤지펀드에서 일할 때 헤지펀드에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전략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 투자 전략을 소위 퀀트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일을 했었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온전히 성과주의다 보니까 음. 잘할 때는 잘 많이 벌고 또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많이 벌고 예. 아닐 때는 편차가 심하기도 하고 지금은 사실은 완전히 이제 노베이스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많이 힘듭니다. 보통 사람은 더 큰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전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따라가는 형태인데, 그거보다는 어떤 수학이라는 게 돈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뭔가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좀 계기가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를 얘기할 때 사실은 교사를 썼다가 한번 선생님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저랑 완전 반대네. 저 고1 때 펀드 매니저를 썼었습니다. 아 완전 반대시네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제 교사가 됐죠. 결국에는 이제 각자의 길로 맞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만큼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열의가 있었고 실제로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친구들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었거든요. 이제 그러기도 했었고 재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제 금융에서 퀀트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양한 이제 수학적 지식이나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그리고 경제 지식 그리고 금융 투자론에 대한 이론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직업은 맞았는데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자본을 유치해야 되고 금융이라는 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한 곳에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 그 거대한 시스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룸이 없다. 아마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직업을 좀 찾아서 온 것도 있습니다. 아, 교육이라는 게 그쵸. 이제 딱 이 공간 안에서 이제 학생과 교사 딱 둘만 있으면 네, 끝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리고 좋은 교육 컨텐츠는 누구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알아봐 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양을 오시니까 과학고를 나오셨잖아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과학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과학경시 대회에서 이제 뭐 도에서 무슨 네, 어디 맞아요. 상까지 시도 대회 타면은 있었어요. 예, 이제 특특대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시에서 4등인가 하고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떨어져가지고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네. 근데 그때 준비하는 친구만 한 트럭이었거든요. 네. 그 어떻게 좀 합격한 비결이 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희 세대는 경시 대회 특차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루트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과학고는 보통 전교에서 1, 2등 해야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저는 전교 등수에 뭐 이렇게 불릴 만한 등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수학 경시 대회에서 이제 서울시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특차로 어느 정도 내신만 잘 잡으면은 갈 수 있는 특차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특차라고. 네, 네.
경시대의 특차죠. 그러면은 학창 시절에 수학 천재를 불렸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좀 오늘 계속 얘기를 아마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하게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제가 지금 수학을 저 스스로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한다. 어디 가서 수학 좀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단 한 번도 제가 수학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양력을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첫 번째 과가 생명과학과였어요. 대학교. 물론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이제 교사를 썼는데 선생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고 선생님은 네 점수에 갈 수 있는 중에 제일 높은 데를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높았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갔던 생명과학과였고 생명과학과에 갔고 적성이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수학을 다시 복수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생명과학과를 선택하라는 선생님의 의견 그 권유에 제가 응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수학적인 재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꽤나 했긴 했지만은 더 잘하는 애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행 중에 하나가 남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수학을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학적인 재능을 보지 못한 채 남과의 비교 때문에 좀 피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학창 시절에 좀 수학을 잘하게 된 비결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좀 결핍이 컸어요. 결핍? 네. 그리고 기본적인 제 성향이 좀 경쟁심이 굉장히 큰 아이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경쟁심이 굉장히 컸고 근데 수학을 되게 못하던 아이였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부를 되게 일단 못하던 아이였고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도 전국 시험을 봤었잖아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국수 과사 이렇게 네 과목 봤어요. 있었어요. 국수 과사 이렇게 네 가지 과목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제가 아마 한 40점 받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못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처음 받아들였던 거고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650명 정도 됐거든요. 중학생이 한 학년에 와. 16반이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 내에서 이승규라는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라는 그 이름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와. 근데 그냥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선생님이 경향을 잘 일깨워 주셨고 덕분에 이제 경시대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극적으로 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과학고 이렇게 가야 돼요라고 했을 때 제 케이스를 감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럼 수학을 중1 때 평범하게 그냥 꾸준히 공부하다가 어쨌든 됐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그 예시 하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문제풀이 이거 가지고는 이게 갑자기 확 개선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뭔가 다른 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질문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심히의 방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다 하면은 오답 노트를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를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나를 세워서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봤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 번 풀이를 다시 쓰고 그 풀이가 구조적으로 내 머리에 안착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연습을 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저희가 수학 얘기, 경제 얘기하면서 많이 또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되게 자녀분들이 있다고 몇 명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고요. 둘째가 3학년 딸이에요. 야, 이제 수학을 좀 만나는 시기가 됐네요. 네. 좀 저희 애들도 제가 극성인 아빠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좀 수학을 좀 빨리 접하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애들 수학 어때요? 좀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엄청 잘한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은 그렇게 흥미를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은 수학을 좀 잘하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이 좀 비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이제 봤을 때 그 제목이 하나가 딱 들어온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아마 앞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학도 잘하는 아이, 수학만 잘하는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문구가 참 딱 와닿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제목 봤을 때 수학을 잘하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수학만 잘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기본적인 공부 틀을 잡는 거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공부 습관 잡는 거. 그래서 저희 애들이
둘 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생활을 고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시 반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야, 서울대 가겠다 이거. 근데 저희 애들은 근데 저희 동네에서 되게 유명해요. 놀이터에서 많이 놀기로. 오. 그러니까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내고 가라는 게 제 주의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놀 때 진짜 빡세게 놀 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아 공부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네. 딱딱 최선을 다해라. 네. 하루 스케줄에. 아.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그 학원에도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은 제가 그 아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 애도 이제 좀 수학 이제 엄마가 이제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러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수학을 빨리 시작하면 좀 수학에 좀 약간 네.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 네. 그래서 세게 시키자니 그게 좀 두렵고 안 시키자니 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또 걱정되고 그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극한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아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룸 정도를 제시를 해주는 게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모든 어머님들께 통용이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부모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 성향을 굉장히 관찰을 잘하세요. 근데 이 아이는 본인이 보시기에도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아이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적인 걸 주세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잘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 방향대로 굉장히 뾰족하게 그 길을 가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직원한테 자꾸 사장님이 힘든 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공부 습관을 전반적으로 좀 잡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인 아침 생활 루틴 잡는 거 그리고 두 가지 더 하는 게 꼭 지키는 게 독서록 매일 쓰기, 일기 매일 쓰기. 그 두 개는 거의 빼먹지 않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어쨌든 제일 가르치기 힘든 게 부모님도 결국 꾸준히 계속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네. 거고 왠지 오늘 하루는 좀 뺄까 하는 그 욕심이 계속 나는데 그거를 계속 자제하고 습관을 가져야지 아이들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부모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도 일기 같은 경우는 확인을 엄마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저는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거를 약간 돌림 일기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를 쓰면은 제가 늘 거기다 댓글 달아줘요. 뭐 어떤 날 제가 술 먹고 귀찮은 날 있으면은 크크크크만 써요. 그냥 거기다 재밌는. 근데 그 키우기 좀 휘둘려. 네, 그렇게만 쓰기도 하고. 예. 어떤 날에는 진지하게 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주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확인을 뭐 저는 절대 문법 같은 거 절대 확인 안 하고요 그냥 거기에다가 제 느낌만 이렇게 쓰고 있고 양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오늘은 날씨가 뭐 흐리다 우울하다 그냥 거기다 저도 아빠도 우울해 이렇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예전에 교직 생활할 때 참 재밌었던 시간이 일기장 검사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분명 똑같은 하루인데 24명의 하루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잖아요. 네. 시간은 똑같은데 24명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구나. 네,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일기 썼는데 어떤 친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네. 있고 어떤 친구도 그 힘들었다 하는 친구도 있고 그거 보면서 참 다양하다라는 걸 느꼈던 시간인데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네, 저 추천해요. 자기 자녀 일기장 이렇게 네. 보시는 것도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대화도 되게 더 풍부해지고요. 이제 첫째는 좀 크더니 이제 안 보여주고 싶은 일기들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정책적으로 이제 너가 정말로 안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접어놔라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은 많이 접지 않아요. 그래도 네. 소통이 아직 다 되는 아이라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접는 정도? 그러면 접은 거 안 열어보시고 그냥 절대 안 열어봅니다. 와. 네, 절대 안. 그거는 이제 지키는 거라서 야. 저도 안 봐요. 근데 들어보니까 네. 이런 쪽이시네요. 그죠?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과 잘한 건 잘했다, 못했던 건 네, 못했다라고 이거를 명확하게 그 기준을 딱 만들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해주시는.
네. 예, 그런 부모님이시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예. 처음에 아이를 가졌을 때 육아서를 읽었을 때 가장 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원칙부터 좀 정하라는 그 조언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규칙들을 다 세우다 보면은 그 세부적인 규칙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와 공유할 수 있는 대원칙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1순위, 2순위가 중요하다. 이것들이 되게 공감이 돼서 거기서부터 빌드업을 좀 차근차근 해갔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 독특한 이력이 있으신 게 이 초등 수학, 이 경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음. 학원에서 경제를 접목한 특강을 진행하셨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왜냐면 제가 저도 해본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돈이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네, 맞아요. 네. 이거 왜 하셨지? 그래서 기획한 이유가 있으셔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 수학 학원을 이제 윈드에듀에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된 그 이유랑도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입시 위주의 수학 학원을 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것 같고, 애초에 이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이라는 본질에 가까워지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자 이제 학원을 이제 오픈한 거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와닿으면 안 된다. 구체성을 가지는 게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구체물로 처음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그쵸, 저학년 그쵸. 때는. 예. 근데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서 계속 이론은 고도화되는데 수학의 추상성은 더 심해지고 구체물로 활동하는 건 적어지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괴리를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을 구체물로 공부하는 대상으로서 활용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코딩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음. 활용하기도 하는데 그 과목들은 제가 제 판단했을 때는 좀 아이들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어떤 애는 좋아하는 애들은 이걸로 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경우는 많죠. 아예 예.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예.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하는 게 좋을까? 구체성을 띌 수 있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 했을 때 경제가 수학 교육의 구체물로서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아. 그래서 왜냐면은 아이들 요즘에 뭐 물론 저희 때처럼 돈을 직접 지폐나 동전을 쓰진 않지만은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상황이랑 거기서 수학적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접목시켜서 수학적인 이론이 너의 일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접목시키면은 수학적인 원리나 공식이나 그런 것들 이론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제가 예전에 저도 경제교육 쪽으로 가기 전에 교사하다가 외국을 한번 갔었는데 시장으로 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물건을 사는데 사진 않아요. 계속 돌아는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00원으로 뭐 요리 재료를 사라라고 하면 네. 자기들이 무슨 재료 살지 다 정하고 네. 그거를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걔네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과 얼마, 몇 개에 네. 얼마, 몇 개 얼마. 그러니까 네. 사칙연산을 그걸로. 그거를 자유롭게 조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은 것처럼 맞네, 수학 여기서 쓰이는 거였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경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돌아갔었던 거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느낌인 거는 네, 똑같은 맞아요. 거잖아요. 정확해요. 덧셈 뺄셈 위주의 실제로 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 교육 컨텐츠를 이제 구상을 할 때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배울 수학적인 지식들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분수, 소수, 비와 비율, 백분율 이런 것들 그리고 비례 배분 이런 것들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관련된 주제들로 좀 더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좀 사례에서 어떤 게 좀, 일단 예를 들면은 예. 가장 쉽게 이미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는 게 할인율이나 그쵸. 이자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서 백분율을 배울 수 있고요. 예. 근데 그 백분율을 계산하는 거에 집착을 했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백분율 많이 틀리지만은 그냥 무엇의 절반, 반값 할인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용어로 하면 다들 이해를 잘 하거든요. 예.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목표를 했던 것은 그 일상적인 활용에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게 수학에서 배우는 백분율이라는 개념이야. 이렇게 흐름을 잡아주려고 했던 거라서 할인율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활용되지만은 이번 주제에서도 잘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자율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금리 이런 것들도 같이 다루면서 금리를 다루면 또 좋은 게 5학년 1학기 때 규칙과 대응이 있잖아요. 네. 규칙과 대응에서 두 변수 간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정비례와 반비례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경제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
정비례 반비례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지만은 경제에서 변수가 있을 때 그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이 어떻게 변했을 때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같이 얘기를 나눴던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특강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네. 하신 거예요? 특강으로 특강으로? 진행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아. 겨울 방학에 8주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 8주 연속으로요? 네. 와, 에너지 장난 아니죠. 이번 겨울 방학이 저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게 파일럿의 형태였기도 했고요. 그 컨텐츠를 저희가 직접 다 개발해야 네. 되고 수업 자료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가지고 예.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아. 그만큼 보람찬 일이기도 했었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그냥 학원으로 와서 네. 이제 경제 특강에 맞게 또 만드신 또 새로운 이제 뭐 이제 교재물을 네. 가지고 애들이 네. 이렇게 해보는 방식으로. 네. 그러면 이게 그 개인화에 아니면 조별화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화 이번에는 조별대로 하는 거는 별로 많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조별로 하는 거는 공교육에서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이것도 네.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거를 처음 하는 건데 뭐 많이 모으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활동을 일단은 개별로 할 수 있고 물론 집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한다 했을 때 보통 제가 느꼈던 거냐면 부모님들이 경제 교육에 그 수요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좋지, 있으면 좋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게 국영수보다 항상 후순위 밀리기 때문에 잘 또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반응 어땠었어요 그때? 좋았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네. 저희 학원의 포지셔닝이 일단은 수학 좀 다르게 가르쳐. 일단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희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머님들이 좋다 나쁘다는 각자의 이제 판단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가르치는 수학은 진짜 달라. 이런 포지션인데 여기서 경제에 내가 그러면은 여기에 수학에 직접 달라서 보내봤는데 좋았어. 그럼 경제 여기 분명히 좋을 거야. 라고 해서 사실 호응은 되게 좋았어요. 8주 끝나고 어떻습니까? 8주 끝나고도 네. 다들 너무 만족해서 사실은 네. 끝날 때 선물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그 경제 교육 하려면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시간을 내고 뭘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비용도 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다. 네. 와. 네. 좋네요. 자, 그러면은 이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것들에서 조금 아까 말한 할인율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뭐 문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사례로 했을 때 뭐 어떤 너가 뭐 쇼핑을 간다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들어가요? 후자에 가까웠어요. 저희가 수업의 구성 요소를 일단은 3개로 나눴었는데요.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경제 수학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무리하기 이렇게 3파트로 나눴다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해보기에서는 수학을 뺀 글을 읽고 그 안에서 경제 현상들을 해석하고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조금 문과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수학을 뺀 순수 경제 측면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정량화하는지를 경제 수학에서 공부를 하고 네.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보기에서 배웠던 이 경제 개념들이 수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경제 수학에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랩업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이 3파트로 나눠서 진행했어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를 하면서도 수학 공부가 되고. 네, 그거를 목표했던 예. 거죠. 특히 제가 느꼈을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약간 수학에 조금 자신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더 재밌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숫자로만 얘기를 하질 않고 네. 뭔가 스토리로 얘기가 들어오니까 네, 네. 재밌네.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실제로 제가 원래 알던 아이들도 좀 더 입체적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아이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저희 수학 수업을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수학을 빼고 좀 이해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래도 좀 할만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은 진짜 잘해요. 근데 수학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아이를 깎아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문제만 많이 풀던 아이들은 글을 읽어가거나 내가 이게 딱딱딱 일목요연하게 정제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그 글을 읽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분명 보였어요. 있죠. 네. 우리 뭐 예전에 언어 영역이나 이런 데 그런 보면 거죠. 대체 뭐지? 이제 그런 네. 경우 많잖아요. 네. 그 언어 영역에서 경제 나오고 이럴 때 네. 다 멘붕 빠지는 네. 것처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진짜 저는 느낀 건 뭐 정말 그 수능 지문 영역에서 경제 내용이 나올 때도 많아지고 네. 예전과 다르게 이제 조금 이 교육계 뭐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뭐
수능 언어 영역에서 경제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네네. 사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동의해요. 이때 수학에 대한 이런 베이스와 경제에 대한 공부가 없이 그냥 바로 마주치면 네.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교육을 해보고 나면은 네. 당황하지 않고 아 이거는 수학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라는 게 좀 더 잘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좋습니다. 그 조금만 덧붙이면은 이제 결국에는 문해력이라는 게 교육에서 되게 키워드로 상승을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게 정보를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꼭 텍스트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보를 대량으로 받았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읽어내는 능력들이 문해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서 문해력을 되게 강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수학적인 사고 저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해력이 발달을 해야지 그것을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서 수학을 가르칠 때도 식을 정리해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계속 표현하는 걸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5 곱하기 3은 36이야가 아니고 그거를 15 곱하기 3은 36을 15를 3번 더하면 36 이렇게 문장으로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들도 저희는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용어랑 굉장히 밀접하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